그런데 이 윤석열은 늘 법을 자기 무기로 써왔으면서 법치 그렇게 외치더니 막상 법원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을 하니까 전부 불법이고 위법이라면서 이걸 이제 헌법과 법률 전체를 부정하고 있잖아요. 이 메시지가 그 추종자들한테 바로 이렇게 전달이 됐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나이브하게 생각하면 저들을 더 궁지로 몰아넣는 거 아니야?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의 윤석열을 대표하는 이 우파 극우 세력들이 쪼그라들게 되는 자기 발등을 찍는 행위 아니야? 그게 굉장히 나이브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아주 쉬운 말로 하면 이분들은 지금 예를 들어서 지난번 트럼프가 다시 재당선된 거 보라. 우리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국회를 난입했잖아요. 그럼 이후에 앞으로도 지금 이번에 이걸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이 세력은 점점점 강력하게 아주 오랫동안 대한민국을 파시즘의 위협을 계속 가할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 파시즘의 탄생. 예. 자, 전호영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철학자 박보영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법원을 이렇게 쳐들어간 적은 없죠, 우리 역사에서. 있죠. 법원을 쳐들어간 적 있어요? 있어요. 언제 있습니까? 조금 말씀을 사전에 드리면 이제 우리 한국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실 법원이 좀 불합리하고 억울한 판결 내리면 이게 회복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런 일을 당해도 법원에 쳐들어간 적은 거의 없어요. 거의 원래는 없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혁당 사법살인 난다든가 80년대 수많은 좀 억울한 공안사법 만들어낼 때도 이 피해자들이 법원을 공격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1964년 64년. 그러니까 6.3 사태 나던 해고 6.3 사태 2주 전이에요. 네. 그때 이제 5월 20일 날 서울 지역 대학생들이 굴욕적인 한일 협정 반대 시위를 벌였고 근데 경찰이 13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근데 영장 담당 판사가 그때도 영장 담당 판사예요. 판사가 33명만 구속영장 발부하고 나머지 100여 명을 발부를 안 했어요. 그랬더니 무장군인 10명이 형사지법에 쳐들어가 가지고 무장군인 10명이 무장군인 10명이 법원에 쳐들어가서 판사 찾다가 판사가 없으니까 판사 집으로까지 가가지고 국책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협박한 사례가 이게 한국전쟁 이후 전쟁 중에는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진지 모르니까 한국전쟁 이후에 최초의 법원 난입 사건인데 이 사건 담당 군인들 별 처벌을 안 받았어요. 두 번째 군사 정권 시절에 군인이 한 거네요. 군인이 그러니까 이제 백색 테러죠. 군인이 백색 테러고요. 그건 정권이 뒤에 있었다고 봐야 되겠네. 예, 정권이 당연히 박정희 정권이 뒤에 있으니까 무장군인이 어딜 가요? 박정희 정권의 그거는 법원 난입이 아니라 난입이죠. 법원 난입이 아니라 법원 점령이지. 점령도 아니고요. 그냥 뭐 이제 협박이죠. 거지. 협박이죠. 다시는 이제 이 영장 발부가 박정희가 군인 보내가지고 협박한 거네 그냥.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 이 사건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협조 요청을 군인으로 한 거예요. 예, 저 비슷한 사건은 89년에도 있었어요. 89년에? 89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87년 민주화 이후에 80년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제적된 학생들이 굉장히 많죠. 제명된 학생들이. 근데 그 중에 이제 제명 무효 청구 소송에서 판사가 서울대생 제명을 취소하는 판결을 했어요. 이게 좀 지나쳤다. 복구를 시킨 거죠. 그랬더니 곧바로 이제 빨갱이 판사, 그때도 빨갱이 판사라고 이제 욕하는 전화가 걸려오고 그 집에 오물 투척하고 화염병까지 던지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역시 배우가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거는 근데 판사 개인에 대한 그렇죠. 고가 아닙니까? 예, 이것도 지금 차은경 판사 잡겠다고 그랬었고 그 법원을 이제 난입을 했는데 이 건이 갖는 좀 역사적으로 중요한 점은 첫 번째로는 이제 이런 대규모 폭동은 없었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아무리 법원이 부당한 판결을 내렸어도 이런 식으로 법원을 맨 난입해서 집기 기물을 부수고 판사를 체포하겠다고 난동을 부린 이런 적은 없었어요. 없었죠. 단 한 번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백색 테러잖아요. 백색 테러가 이제 제가 사소한 것까지 말씀드려서 또 하나 굳이 이제 판사 공격이 있었다면 그 유명한 2007년도 석궁. 석궁. 그 그것도 뭐 개인에 대한 테러. 개인에 대한 건데 이건 백색 테러라고 볼 수가 없고 이 두 차례의 백색 테러보다 훨씬 더 심각한 백색 테러가 일어났는데 이제까지 어떤 테러든 간에 서북청년단부터 시작해서 우리 사회에서 백색 테러가 처벌받은 적은 없어요. 백색 테러는 언제나 권력의 편에 있었고 권력의 하수인 노릇하면서 처벌받을 걱정 없이 이런 짓들을 저질러 왔거든요. 저는
지금 테러를 벌인 자들, 이 난동을 벌인 자들이 그 관행에서 못 벗어났다.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그리고 그 관행에서 못 벗어나게 만들어준 것이 바로 국민의힘이잖아요. 뭐 훈방으로 풀려날 거다, 아니면 법률 지원을 하겠다, 뭐 이런 별별 십자군이다, 별별 이제 부추겨 가면서 안심하고 테러해라라고 이제 계속 사주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집단이 이제까지의 관행에서 못 벗어나서 이런 좀 유례 없는 난동을 부렸는데, 근데 한 가지만 더 좀 짚고 넘어갈게요. 너무 길게 짚고 계십니다. 예, 짧게 짚을게요.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자기가 억울했다고 생각해서 계속 항소를 했거든요. 계속 항소를 했는데, 그러면서도 법원 판결 나오면 늘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얘기해서. 그런데 이 윤석열은 늘 법을 자기 무기로 써왔으면서 막상 법치 그렇게 외치더니 막상 법원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을 하니까 전부 불법이고 위법이라면서 이걸 이제 헌법과 법률 전체를 부정하고 있잖아요. 이 메시지가 그 추종자들한테 바로 이렇게 전달이 됐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그 법원에 대한 공격, 판사에 대한 공격은 남미에서는 종종 있어요. 마약 카르텔들이 판사를 죽여버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윤석열이 전형적인 남미 마약 카르텔의 우두머리 행사를 하고 있고, 지금 이번에 들어가서 저 난동을 부린 저 사람들은 바로 마약 카르텔 조직원처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가 그동안 이제 이 사람들이 늘 입에 달고 살아왔던 이야기가, 민주당에서 정권 잡으면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처럼 된다느니 아르헨티나처럼 된다느니 남미랑 비교해 왔는데, 실제로 이 나라를 지금 남미로 전락시키고 있는 게 저 집단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자, 역사적 관점에서 그러하고 철학적 관점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네, 일단 제가 그동안 이 내란을 이름 붙일 때 반혁명 내란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왜 반혁명이라고 붙이냐 하는 것은, 내란이 지금 1단계를 지나서 2단계에 진입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 2단계란 뭐냐면, 첫 번째 1단계는 윤석열이 검찰을 통해서 하려고 했던 것이 안 되니까 군인으로 하려고 했던 거예요. 네.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렇죠. 검찰들더러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예, 예. 이제는 그거 하나 못 잡아? 예, 그냥 내란이고 구테타예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게 반혁명적 내란이냐면, 이 언론을 통해서 했던 것이 안 되니까 군중을 동원하는 거예요. 이 군중을 동원하는 것부터가 반혁명적 성격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프랑스 혁명의 반혁명으로 방대 반란을 치는데, 그걸 반혁명이라고 치는 이유는 군중과 결합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파시즘의 탄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2차 내란은 파시즘으로 발전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파시즘적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있다. 그러나 좀 어설프다, 이 정도지. 중요한 것은 파시즘적 성격을 갖는 것은 광범위한 군중을 동원하는데, 이때 군중이란 말이 잘못됐다. 한나 아렌트라는 철학자, 유명한 정치철학자 그랬어요. 군중과 폭민은 다르다. 폭민. 예. 이 경우는 폭민이라는 거예요. 군중은 전통적으로 말하면 정체성이 불분명해요. 이들을 연결하는 고리가 불투명해요. 그래서 우발적이긴 하지만 때로는 민주주의의 큰 동력이 되기도 해요, 군중이라는 것은. 그런데 이 폭민은 뭐냐? 폭민은 부정적 감정으로 정체성을 확립하고 있는 집단이에요. 폭민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몹이라는 표현인데, 예, 오래전에 가면 저 고대까지 가는데요. 우선은 몹인데 폭민인데, 이 폭민을 동원하는 기제가, 반혁명은 항상 그렇듯이 종교와 연결돼 있어요. 과거 그랬습니까? 예, 언제나 그랬어요. 프랑스 혁명의 반혁명도 선지자와 결합돼 있고, 왜냐하면 이게 이제 무서운 게, 이들을 동원하려면 지체된 의식이거든요. 이분들이 왜 부정적 감정을 갖냐면, 시대의 변화에 따라가지를 못해요. 특히 시대의 변화에 못 따라가는 나이 드신 분이 아니고 젊은이들이 문제인 거예요. 시대의 변화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이 변화에 못 따라가는 부정적 감정을 가진 정체성을 누가 확립해 주냐? 종교, 그리고 기존의 권력자들이. 그런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지금 2차 반란, 2차 내란이고, 저는 파시즘의 등장이라고 보는데, 이것들이 언뜻 나이브하게 생각하면 저들을 더 궁지로 몰아넣는 거 아니야?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의 윤석열을 대표하는 이 우파 극우 세력들이 쪼그라들게 되는, 자기 발등을 찍는 행위 아니야? 그게 굉장히 나이브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아주 쉬운 말로 하면, 이분들은 지금 예를 들어서 지난번 트럼프가 다시 재당선된 거 보라. 우리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국회를 난입했잖아요. 그럼 이후에 앞으로도 지금 이번에 이걸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이 세력은 점점점 강력하게 아주 오랫동안 대한민국을 파시즘의 위협을 계속 가할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 파시즘의 탄생 예. 과 마찬가지 장면을 우리가 본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거 중요한 어떻게 게 처리하는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이거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이 상황에서 2차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들이 등장하고 있다. 1차하고 다르다. 2차의 주요 임무 종사자로 제가 가장 중요한 사람은 정진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서실장이요? 예. 비서실장이 뭐라고 말했냐면 헌정 물란 목적의 폭동인지 아닌지 아니 더 중요해 그다음 말이 네. 헌정 물란 목적의 폭동인지 아니면 헌정 문란을 멈춰서기 위한 지금 저들은 이 파시즘들은 누구를 지금 내란 세력이라고 한지 알아요? 이재명을 내란 세력이라고 했어요. 이재명 수계를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습니다. 비상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이 내란 세력이 아니고 네. 지금 민주당이 내란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 이재명이 그렇죠. 내란 수계고. 네.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이들이 꿈꾸는 건 뭐냐면요. 양극화를 극화시키는 거예요. 파시즘이 항상 그렇거든요. 파시즘은 양극단을 갈 수 있는 한 최대한 벌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결국 국민이 판단할 것이다. 이거는 최근에 여론조사가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나오기 때문에 저는 그 여론조사 정상이 아니라고 보지만 그 수치를 보고 자신감을 얻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이 독일에 가서 한 말이에요. 파시즘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건 뭐냐? 민주주의만으로는 민주주의를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민주주의만으로 민주주의를 지킬 수 없다. 민주주의만으로 민주주의를 지킬 수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민주주의는 반드시 법치주의와 상호 제약적으로 규제돼야 된다는 거예요. 엄정하게 처벌하라. 아주 어렵게 한 말인데 쉽게 하면 안 되지. 모조리다 엄정하게 처벌하라.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가장 지금 고통스러운 건 뭐냐면 윤석열이 군인들을 범죄자로 만들었잖아요. 네. 멀쩡한 군인들을. 멀쩡한 경찰들을 범죄자로 만들었잖아요. 멀쩡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호원들을 범죄자로 만들었잖아요. 이제는 누구를 범죄자로 만드는 거예요? 이 나라의 청년들을 범죄자로 만든 겁니다. 이 나라 청년들을 범죄자로 만드는데 누가 개입하고 있냐? 지금 정진석과 같은 관료들 또는 그 정치인들 더 나아가서 신앙인이라고 포장된 종교 사업가들이 지금 이 2차 내란 다시 말하면 파시즘을 준동을 옆에서 종사하고 있다 관련된. 파시즘의 탄생이다. 네. 종교가 그 뒤에 있을 것이다 말씀하신 것은 과거가 그랬기 때문에도 그렇고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징후도 있죠. 정광훈 목사를 비롯해서 그렇죠. 다른 종교도 의심 가는 바가 있는데 지금 드러난 바가 없어서 거론하지 못하는 또 종교 지파도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어준 씨가 약간 지금 제가 보기에 간과하고 있는 게 네. 뭘 또 간과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미 예. 1차 내란이 일어난 시기 이전부터 태극기 집회에 이들이 동원되고 있었어요. 그거는 분명하죠. 상당히 조직화돼 네. 있습니다. 그렇죠. 상당히 조직화돼 전광훈이 있습니다. 박근혜 때만 하더라도 전광훈과 가까이 하지 말라. 전광훈 묻는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지금은 전광훈 앞에 줄 서요. 네. 그 세력의 힘을 빌리려고 하고 정치적 영향을 빌리려고 하고 얹혀가려고 합니다.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장 핵심은 이들이 예산을 가지고 있다. 돈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이 돈을 가지고 있는데 더 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다시 말하면 광장이나 우리나라의 주요 기관들 특히 법원, 경찰들까지도 중국 공안이 일정 부분 침투해 있다. 하나 하고요. 하나 하고. 이거 지금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지금 지난 일요일 새벽에 그 서부지법에서 폭동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상황을 전파하는 그 극우들의 커뮤니티에 가잖아요. 그럼 뭐라고 그러냐면 저 경찰에 중국 공안이 그렇죠. 포함되어 있다고 그래요. 중국 공안이.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부정선거도 중국과 연결돼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어준 씨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즘은 북한이 아니라 중국이에요. 그러면 이 세력을 제가 쭉 추적해 본 결과로는 두 세력의 결합이에요. 다시 말하면 미국에서 극우 파시즘과 네트워킹을 가지고 성장한 자들이에요. 미국에서 공부를 하거나 유학을 가거나 사업을 하거나 가서 극우 세력과 미국의 극우 백색 테러를 조직했던 잡단들하고 그들이 하는
예를 들자면 그분들이 했던 종교 집단들의 행사하고 지금 정광훈이 하는 거 거의 똑같습니다. 자, 보세요. 똑같아요. 거의. 미국을 롤 모델로 해서 그렇습니다. 미국의 우파들이 극우들이 준동한 첫 번째 트럼프 집권 시기에 그렇지. 그 자들로부터 노하우를 지금 흡수하고 있다. 흡수하고 있고 그들이 한국에 지금 종교 집단하고 결합돼 있다. 종교 사업가들이 종교 집단이 아니고 종교 사업자들로 결합돼 있고 이들의 기초 위에서 지금 윤석열을 내세운 파시즘이 준동하고 있다. 이건 제가 끝없이 말하지만 대선에 지면 우리나라는 파시즘이 준동하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대선에 지면 윤석열도 돌아오지만요. 파시즘의 준동이에요. 그 조금만 좀 보충을 할게요. 그러니까 파시즘의 그 출현이 아니고요. 부활이에요. 아 부활. 부활이고요. 첫 번째 파시즘 우리나라에서 언제 준동했습니까? 저 일본 천황제 군국주의 파시즘인데 이 천황제 군국주의 파시즘의 기본은 혐오의 동원이에요. 그렇지. 약자 혐오의 동원이거나 이제 주변 혐오의 동원인데 그때도 그 동원한 혐오감은 대중 혐오감이었어요. 중국. 그러니까 좀 짧게 말씀드릴게요. 비단장 수왕서방 이것도 중국 혐오 이게 일종 정책 가요들이고 정책 소설들이었어요. 일본 군국주의가 조장한. 소위 이제 짱깨라면서 그렇죠. 그 전에는 그 사대주의 중국의 대상이었는데 일본이 들어오면서 일본이 넘버원이 되고 그렇죠. 우리가 넘버 투가 되고 우리 밑으로 중국을 까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걸 만들어내면서 만주사변, 중일전쟁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국인들의 이른바 대중 혐오감을 동원하면서 이 저 파시즘 체제 구축에 일본이 동원한 건데. 그렇죠. 그때. 일본이 동원하는 거죠. 지금 이번에 이제 박구영 교수 말씀하신 거는 이제 미국과 관련돼 있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중국에 대한 혐오감이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살롱에서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느닷없이 반중에서 반북에서 반중으로 바뀌었다고 그렇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일본 극우의 힘이 거기 양쪽이 다 작동을 한 거예요. 우리 역사 속에서의 이른바 대중 혐오감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표출시키고 또 이제 미국 쪽에서 이른바 북미 관계에서 나타나는 대중 혐오감을 같이 결합시키면서 중국을 매개로 해서 과거의 파시즘 대중 혐오감을 동원하고 한편으로는 이제 국내에서의 이른바 이제 반 국민의힘이죠. 반 윤석열 세력들을 친중으로 몰아붙이면서 숙청하려고 하는 이게 이제 대중적 담론으로 형성되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단히 노골적인 파시즘 형태의 파시즘 정치 형태가 다시 부활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죠. 북한을 중국으로 대체하려고 그렇죠. 하는데 단시간 내에 이래서 이득을 얻는 자가 누구냐 보면 그 1차적으로 일본이에요. 일본 극우는 끊임없이 역사적으로도 계속 중국을 상대. 한 20년 내로는 미국도 이제 중국을 제1의 적으로 미국의 거죠. 파시스트라고 한국의 극우 파시스트를 연결하는 모든 물적 자양분은 일본에서 오는 겁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일본에서 오는데 여기서 제가 보기에 중요한 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번에 법원을 들어갔기 때문에 중도층이나 이런 사람들이 저들을 치료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파시즘이 준동하는 자양분이 형성되잖아요. 그러면 극화되면 극화될수록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양립하면 세력이 정치적으로 극화되면 극화될수록 이상하게 파시즘이 강해져요. 오히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파시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와요. 항상 이렇게 파시즘이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이때 이들은 자연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야만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가면 파시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여론이 형성된다고 믿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차단하는 방법은 뭐냐. 이걸 차단하는 방법은 공포에 대해서 공포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 때도 그것이 로비스피에르의 공포 정치가 그래서 프랑스 혁명을 좌절시킨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 이때는 뭐냐. 그래서 제가 특별히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이 폭동에 가입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처벌을 어떻게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건 뭐냐. 뿌리를 당연히 그건 중요한데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 뿌리를 캐내는 게 중요해요. 뿌리. 오케이. 이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뿌리를 캐내야 되고. 뿌리를 왜냐하면 새로운 병사들로 계속 공급할 거거든요. 뿌리를 안 캐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좀 불안한 것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분명히 이거는 우발적인 행위는 아니에요. 그렇죠. 우발적인 행위가 될 수가 없어요. 없어요. 반드시 뿌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이 파시즘은 혐오를 동원하는데 이 혐오가 만연하면 강자에게 붙으려고 하는 좀 충동이 생겨요. 그래서 파시즘의 세상을 장악하는 거거든요.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확실히
확실하게 이 혐오의 대상에 대한 이제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거고요. 배후가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못 잡아내면 진짜 근데 불안한 점은 뭐냐면 지금 이제 문제는 이 파시즘 자체가 아까 종교 집단 또는 미국과 연결된 어떤 특수한 종교 사업가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사회 기득권층에 굉장히 그렇죠. 뿌리가 깊어요. 핵심이 그러니까 그거예요.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 네. 기소해야 될 검찰 이 내부에서도 이것을 확실하게 배후를 캐서 조사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언론 특히 이제 우리 뉴스공장 같은 데서 저런 식의 좀 증거들 계속 좀 분석해서 이 장난 못 치게 해야 돼요. 장난칠 가능성이 있어요. 그거는 저희 전공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할 일은 계속 할 텐데 그러면 이제 공권력이 적어도 이제 경찰과 저는 사법부는 이 일에 굉장히 단호하게 나올 것 같거든요. 그건 분명한 것 같아요. 이번에 사법부 전반이 모욕감을 느꼈기도 했지만 공포감도 느꼈을 거거든요. 이런 일은 당해본 적이 없거든요. 경찰, 공수처, 법원, 언론까지 공격을 당했어요. 그러니까요. 공격 안 당한 데가 검찰밖에 검찰밖에 없는데 지금. 그런데 그분들을 한 집단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 착각이에요. 네. 다시 말하면 헌법을 부정한 게 지금 대통령인데 한때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을 부정한 경우가 있어요. 관습법의 그 대표적인 그렇죠. 예거든요. 네. 헌법 자체를 부정하고 관습법을 왜 놓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파시스트가 준동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모든 영역에 그들의 동조하는 핵심 엘리트들이 있다는 거예요. 있죠. 예. 있어요. 하지만 소수예요 아직은. 소수지. 그리고 자기 정체를 드러내길 두려워해요. 그렇지.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런 여론조사 같은 걸로 밀어붙이는 그렇죠. 거거든요. 이런 여론조사가 내가 혼자가 아닌가라고 믿게 만들려고 이런 여론조사가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했기 때문에 3주 전부터 앞으로 여론조사를 믿기 못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정진석의 발언이 왜 제일 중요하냐면 이 정진석의 발언이 마치 대통령 윤석열이가 12.3 내란을 하고 발표를 하는 거와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내용이 똑같아요. 국민이 판단하게 될 거라고 하잖아요. 네, 그게 똑같은 말이라니까요. 그걸 여론으로 확인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차 파시즘을 지금 종용하는 거예요. 여론조사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론조사 가지고 장난 지금 계속 치고 있고 윤석열 지지율 50% 취임 직후에도 안 나오는 지지율이 지금 막 나온다고 하질 않나. 그다음에 윤석열 국민의힘이 한 10% 앞선다고 하질 않나. 아니면 정권 연장이 더 앞선다고 하질 않나. 다 믿지 마세요. 다 필요 없고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이 독일에게 민주주의만으로 민주주의를 지킬 수 없었다. 그러니 너희들은 민주주의를 통제할 수 있는 법치주의적인 어떤 제도를 가져와라. 그렇게 탄생한 게 세계 역사에서 헌법재판소예요. 오케이. 헌법재판소가 지금 제대로 역할하도록 우리가 힘을 그쪽에 밀어내야 돼요. 그리고 경호도 해줘야 돼요. 격려와 압박을 동시에 해야 됩니다. 격려, 압박, 경호 다 해줘야 그렇지. 됩니다. 경호. 그분들 다치면 안 됩니다 이제.